있는데 이건 뭐 저희가 자주 전해드렸죠. 예. 그 친모가 공개한 이 12살 아이의 부검 감정서가 공개를 했어요. 친모 측에서. 예,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사건부터 좀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계모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이 9개월에 걸쳐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피해 아동을요. 이 자신의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학대해서 끝내 숨지게 했습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계모는 약 40차례 정도 학대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함께 살던 40대 친부 역시도 지난 1년간 아들을 때리는 등 이런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 당시에 아이의 몸무게가 29kg이었습니다. 이게 또래 남학생들에 비해서 평균보다 10에서 15kg 이상 적은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숨진 아이의 친어머니가요, 이 아이의 국가수 부검 감정서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아이의 양쪽 다리에서 상처나 흉터, 딱지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숫자가 232개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요, 사망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어떤 외부에 의한 손상이 축적된 그런 신체적 학대적 정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그 미리 아이의 이 부검 사진을 보셨는데 232군데의 상처가 있었다. 양쪽 다리에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그 부검 사진은 보통 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처참해서 보시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 232개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 뭐 한 번 해서 이렇게 몇 개가 툭툭 난 게 아니라 아주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상처를 갖다 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멍들이 발생이 돼 있는데 멍을 보면요. 이게 한꺼번에 오늘 다 이렇게 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며칠 날 또 나고 또 때려서 하나는 멍이 이제 좀 약간 사가 들어가고 또 새로 생기고 이게 다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같은 경우는 이제 뾰족한 것 같은 것으로 이렇게 찔른 그런 흔적들도 있고 또 이제 몸의 일부분에는 화상을 의심을 할 만큼 어떤 뭔가 불을 갖다 대 가지고 피부 변형도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하루 아침에 생긴 그런 어떤 상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학대를 당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 생명이 쓰러져 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홈스쿨링 한다고 학교도 안 보내고 친모가 자기 키우겠다라고 해도 주지 않고 왜 남의 자식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친엄마, 친어머니의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사망 현장에 없었다 이런 걸로 손과 발로 이제 지속적으로 폭행을 해서 뭐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폭행만 인정이 된다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이의 학대 수준이 그냥 수시로 무릎을 꿇혀놓고 의자에 적게는 뭐 4시간, 많게는 16시간 묶어두고 눈 가려놓고 이러는 사람이 정말 아이가, 특히나 아이한테 더더욱 할 짓이 정말 아니거든요. 자, 양 변호사님, 진짜 지금 친어머니가 말씀하신 거 지하 취조실에서 보통 무슨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고문할 때 의자에 막 사지를 다 묶어놓고 그 장면을 고스란히 이 아이한테 연출을 해. 그게 장면 공개가 됐어요. 마치 얘기하신 것처럼 전쟁 포로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듯한 일을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했고요. 이게 영상이 탐사보도 프로그램 한 곳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냐면 저렇게 아이를 방 안에 가둬두고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손, 팔, 다리를 의자에 묶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홈캠을 설치해놓고 저 상태에 있는 아이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던 거예요. 들여다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보고 있지 않았어도 정말 무섭지만 저렇게 아이를 만들어놓고 그걸 보고 거기다 대고 욕설을 해요? 이게 도대체 실화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사망 직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6시간을 묶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예? 자, 그리고 아이가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상 밖의 모습을 드러냈던 날이 있습니다. 그 장면도 영상으로 고스란히 찍혔잖아요. 네, 아이의 사망 전날이 2월 6일인데요. 이때 편의점에 방문하는 영상이 CCTV로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아이가 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한 발 한 발 굉장히 좀 힘겹게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편의점 안에서 뭔가를 골라서 계산대 안으로 가는 모습인데 자세히 보시면요. 아이가 이 신발도 저렇게 구겨 신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 물건을 계산한 뒤에 빈자리로 가서 앉으려고 하는데 이 의자를 빼서 앉는 모습조차도 힘겨워 보입니다. 이 한동안은 손에 든 음료수를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마스크를 벗고 한 모금을 겨우 마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저게 지금 사망 전날 영상이에요. 예, 애 몸에 지금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일단 저희가 아이 얼굴에는 저렇게 블러를 쳤지만 교수님, 저 실제 영상, 원본 영상을 보면 아이가 정말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그냥 홀쭉하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로부터 약 22시간이 지나서 세상을 뜰 줄은 몰랐지만 사실 저 옷을 입은 그 몸 안에는 그 부검을 할 때 나왔던 그 상처들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저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불안하고 그리고 멍한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학대를 하도 당하게 되면 본인이 도대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갖다 인식을 못할 그럴 정도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좀 이렇게 한 분석을 해봤는데요. 하루는 이 친모가 하도 안 보여주니까 학교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 계모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친부하고 계모가 와서 이 친모하고 막 싸우는 그런 그 상황이 있었고 또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바로 자기를 죽게 만든 그 계모에게 보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어머니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그리고 친부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계모의 편을 들어서 자기를 갖다가 학대하는 측에 서 있으니까 그쪽에서라도 좀 잘 보여서 자기는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정말 그 처절하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친부와 계모 신상이 다 털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참 이게 독실한 또 크리스찬이었어요. 저는 그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까 그 IPTV로 저렇게 감시하면서 저 애한테 시켰던 게 뭔지 아세요? 저 짓을 해놓고 성경 필사를 시켰습니다. 성경 필사를. 그거 쓰나 안 쓰나 그걸 벌칙으로 준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제가 그 사람들 그 사진을 봤더니 어디 집사님 성령 어쩌고 저 백구나 어쩜 좋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이 잘 쉽게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막 너무 안타깝고 너무 처참하고 제가 인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싫을 정도의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달 13일에 첫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사 과정을 쭉 지켜보면 계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그 아들 몸에 멍든 거는 그 자해에서 생긴 거예요. 이런 주장을 했었고 또 나중에 이제 뭔가 본인이 했다는 게 걸리니까 그건 우리 맨날 나오는 말이 있죠. 훈육 차원에서 한 행동이다. 그리고 검찰 송치 당시에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지난해 1월부터 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망 당일 아이를 밀치기만 했는데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아서 남편에게 연락을 한 거다. 친부의 말은 더 황당합니다. 올해는 때리지 않았다. 일단 검찰은 계모에게는 아동학대 살해죄, 또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친부는 상습 아동학대와 상습 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친부에게는 아동학대 살해죄 혐의는 이제 인정하지 않고 이제 상습 학대 혐의로만 일단 기소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재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리게 됩니다. 자, 하지만 친어머니는 이 친부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친부도 살해죄 공범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좀 전에 백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친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이 친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숨지기 2주 동안에는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겠어.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아이의 친어머니 입장은 뭐냐면 아니 다른 남도 아니고 아버지가 한 집에 살면서 게다가 이 어머니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방 안에 가둬놓고 묶어놓고 CCTV로 들여다보면서 스피커로 명령했잖아요. 그거는 아버지도 같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한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방에 가둬놓고 그걸 CCTV로 들여다보면서 스피커로 명령을 했다? 아니 진짜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둬놓은 상태에서 아예 안 봤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멀쩡하게 보고 있으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서 하여튼 친어머니는
어떻게 이 아버지가 살해죄가 아니냐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친부도 같이 저렇게 해야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인과관계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이가 사망한 당시에 이 친부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예.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검찰도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천일공노할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이제 기소를 못한 건데, 근데 다만 기소는 그렇게 못했지만 예. 아동학대 관련된 상습 아동학대 뭐 상습 유기 이런 것으로도 그 법이 정한 최고형을 선고하면 그래도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도 최소한 가만히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거 말이죠. 지금 친부란 사람은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어요. 면피를 하면서 자기 그 새 와이프한테 모든 걸 다 책임을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 말이죠. 정말 저희가 아무튼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좀 추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